요즘 날씨 왜 이런 걸까요? 지난 7월 16일 전남 진도를 비롯 일부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비가 사실상 눈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는 수준으로 내리는 거죠. 기록적 폭우 뒤에는 항상 인명피해도 잇따라 발생합니다. 이런 폭우가 우리의 생사를 가르고 있는 셈입니다. 기상청에서는 2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수 있는 빈도의 폭우로 분석했습니다.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좁은 지역에 내리는 물폭탄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례 없는 폭우로 기상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좁은 지역에 압축된 장마 전선이 사소한 대기 변화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날씨 예측이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실제 기상청을 포함해서 세계 주요 슈퍼컴퓨터의 수치 예보 모델이 날씨 예측에 빈번하게 실패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기상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하고 또 소멸하는 저기압속 물풍선은 현재 누구도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에서 제작하는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의 김성광입니다. 오늘은 생태 및 환경 문제 등을 중심으로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최평순 EBS PD 모시고 오늘 날씨 왜 이래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방송에 최평순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평순입니다. 네, 시청자들, 저희 청취자들께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교육방송에서 환경 생태 프로그램을 주로 제작하고 있고요. 네. 예, 그 환경 프로그램을 만든 지는 14년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인류세 6번째 대멸종, 그리고 최근에는 날씨의 시대라는 네. 다큐 프라임을 제작했습니다. 당시 많은 상을 받은 프로그램인데 또 동시에 시청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수가 상당하던데, 그래서 말인데 또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붕인섬에서의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제작 에피소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회자하더라고요. 좀 이 얘기부터 저희 한번 첫 이야기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취재 장면으로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 네. 예. 근데 사실은 붕인섬 같은 경우에는 만난 것부터가 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인류세 3부작을 이제 2017년 정도부터 이제 기획을 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네. 항상 그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행자님도 비슷한 고민이실 것 같아요. 이 인류세라는 거대한 주제를 어떻게 시청자하고 청취자한테 이렇게 쉽게 설명할 것인가. 그게 항상 고민이어서 어떻게 인류세를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줄까가 계속 고민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인류세 3부작 중에 1부와 2부는 이제 인류세의 개념을 설명하고 사례를 풀어주는 거 위주였는데, 네. 마지막 편인 3부 정도는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별다른 설명 없이 이렇게 보여주는 걸 하고 싶었어요.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할까 이제 고민하면서 매일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 기획 기간에 어느 날 갑자기 붕인선 사진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딱 인류세에 대해서 한 장면으로 딱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었나 보죠? 예, 그러니까 붕인섬에 드론 사진이었는데, 항공 사진이었는데, 바다 한가운데 섬이 하나 있는데 집이 정말 다닥다닥하게 붙어 있어서 엄청 빼곡하게 인구 밀집도가 엄청 높은 게 딱 보이는 그 장면이, 제가 그냥 그 사진이 저한테 어떻게 다가왔다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인류세를 어떻게 보여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본 순간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 한가운데 섬이 있고 그 섬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빼곡하게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의도라면은 여의도 공원도 보이고, 그다음에 뭐 IFC나 아니면 뭐 KBS 같은 방송국도 보이고, 여러 공간이 좀 복합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한강공원도 있고, 그 사진은 정말 집이랑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섬 안에. 예,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데가 있지? 이렇게 신기한 데가 있지? 그리고 요게 어떤 이제 인류세의 이유가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벌어지는 거라면, 이 좁은 섬에 인구가 많이 있어서 벌어지는 어떤 생태적인 모습이 인류세를 함축한 건 아닐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류세 이제 붕인섬을 만난 것부터가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어떤 칼럼에 쓰인 사진이었는데, 그 칼럼을 쓰신 분이
도서 전문가세요. 네. 홍선기 교수님이라고 이제 목포대에 계신 이제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한테 연락해서 이제 붕인섬 관련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인류세를 보여주기 좋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거기 답사를 갔다 와보고 답사를 가보니까 더 확신이 들어서 이제 거기서 본 촬영을 진행해서 이제 붕인섬에서 한 3주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네.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인류세에서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로 좀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좀 다큐 영화처럼 촬영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붕인섬 크기는 얼마나 되고 인구 밀도,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 밀집도가 높아 보였나요? 여의도의 한 10분의 1 정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붕인섬이 점점 커지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인구는 3,000명 정도가 살아가는 섬이거든요. 여의도 10분의 1인데 3,000명. 어쨌든 개발도상국에서 네. 그 정도 인구 밀도로 이렇게 보여주는 데가 흔치 않으니까 어쨌든 저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섬 중 하나. 그럴 수 있겠네요. 라는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정확히 몇 헥타르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숫자를 찾아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약간 한 1분만 좀 이어갈게요. 그래서 붕인섬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근데 이제 그 드론샷으로 봤을 때는 바다가 굉장히 깨끗해 보였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부감으로 찍은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거기가 좀 인근 섬이 이제 순바와라는 큰 섬에 이제 딸려 있는 부속섬 같은 곳인데 순바와라는 데가 뭐 이제 여담으로 뭐 비랑 김태희 씨가 뭐 신혼여행을 갈 정도로 깨끗하고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요. 다이빙 포인트도 많은 곳이고 다이버들이 사랑하는. 그래서 거기 근처니까 되게 깨끗할 줄 알고 이제 가서 저희 수중 촬영팀도 다 데려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봐라라고 촬영을 했는데 저희 거기 이제 주인공을 안드레라는 어떤 소년을 한 명, 어부의 아들을 섭외해서 그 친구랑 같이 저희 다이빙이 가능한 수중 촬영 감독을 물속에 들여보냈는데 너무 물이 지저분해서 소년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시계거리가 안 나온다고 이제 다이버들은 얘기를 하는데 너무 물이 뿌연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뭐 발리 섬도 그렇고 우리가 되게 깨끗할 줄 알고 이제 가는 곳인데 실제 물속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하다. 탁도가 높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인도네시아의 그런 푸른 바다는 배를 타고 꽤 멀리 나가야 볼 수 있는 곳인 거고 이제 붕인섬도 그 여의도 몇 분의 1 되는 조그만데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쓰고 그걸 버리고 있으니까 거기다 제대로 된 하수처리장도 없거든요. 개발도상국의 특성상.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면 이상한 거죠, 사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너무 물이 지저분하니까 시청자들이 지저분한 거를 오래 못 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안드레라는 이제 어부의 아들이 물속에서 뭐 해삼 같은 것도 이제 가지고 올라오고 이렇게 좀 그런 예쁜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서 바닷가로 수중 촬영 감독까지 비싼 돈 데려간 건데 물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좀 분리해서 촬영을 했어요. 지저분한 것도 보여줘야 되니까 실제로 진짜 붕인섬 바로 뭐 50m 앞에 바다에서도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좀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인도네시아 바다의 섬의 이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좀 순바와의 어떤 리조트까지 보내가지고 반나절 정도 떨어진 데로 보내서 거기서 좀 깨끗한 바다에서 뭐 물고기 사냥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냥하는 모습도 이제 촬영을 해서 2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편집으로. 이미 그 방송 입사 전부터 굉장히 환경에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미 뭐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하늘부터 물속까지 굉장히 수직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또 단편 다큐멘터리 텀블러 라이프를 학생 때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기획에 앞서서 좀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하다기보다는 그 텀블러 라이프라는 제가 대학교 이제 졸업반쯤 때 만들었던 아주 간단한 인터뷰 다큐멘터리가 좀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이제 언론사 취업 준비생으로서 이제 저기 좀 졸업을 유예하고 3학점 정도 대학교에서
한 과목 정도 들으면서 이제 취업 준비를 많이 할 텐데 네.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좀 제가 종이컵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좀 거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제 졸업반이어서 좀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좀 졸업 작품으로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종이컵을 좀 자주 쓰는 제 모습도 좀 되게 별로처럼 느껴지고 종이컵을 좀 안 써볼까 하고 이제 텀블러를 이제 들고 다녀볼까라고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왜 안 들고 다니게 되지? 되게 귀찮아서 그런 거네. 그런데 이 귀찮다는 게 어쨌든 이 환경 프로그램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사람들은 귀찮은 짐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생활에 뭐 습관을 바꿀 때도 귀찮아서 안 바꾸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텀블러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 귀차니즘을 극복해야 되는데 텀블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 귀찮은 걸 어떻게 그냥 극복할까? 뭐 이제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텀블러 잘 쓰는 사람들에게 좀 인터뷰로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고 그러면서 텀블러와 뭐 이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좀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25분짜리 단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서울 환경영화제에서 이제 상영을 하게 되면서 네. 거기서 좀 어떤 효능감을 얻은 것 같아요. 되게 별거 아닌 거잖아요. 종이컵을 그렇죠. 안 쓰려는 저의 네. 고민을 콘텐츠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건. 근데 그게 영화로도 될 수 있고 다큐 영화로도 될 수 있고 네. 또 그거를 돈 주고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보신 분들이랑 Q&A를 하면서 제가 오늘 진행자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네. 별거 아닌 저의 일상 속 고민이 이제 보러 오신 분들의 일상 속 고민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게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원래부터 좀 PD가 되고 싶어서 이제 언론학 뭐 이렇게 전공도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네. 다큐 PD가 돼야겠다. 그리고 다큐에서도 환경 다큐가 되면은 환경 다큐 PD가 되면은 계속 이런 식의 고민을 사람들이랑 나눌 수 있는 거고 이 고민이 좀 일상이랑 연결되는구나. 네. 그런 부분이 연결감이 좋아가지고 이 부분에 좀 꽂혀서 그걸 파다 보니까 지금 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덕업일치가 의 모델이라고 예,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있던 것 자체가 사실은 뭔가 더 배경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환경 관련해서 좀 민감도가 좀 감수성이 굉장히 높았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거든요. 근데 뭐 기대하시는 뭐 대단한 그런 건 없어요. 예, 저기 고등학교 때 네. 뭐 무지개 기자단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환경 관련해 가지고 기사를 쓰는 네. 그런 외부 동아리 활동을 하기는 했었어요. 네네. 하지만 뭐 기대하시는 것처럼 뭐 그레타 툰베리처럼 제가 무슨 뭐 초등학생 때부터 뭐 이제 이렇게 나서서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높여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만 저도 그냥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지금 진행자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환경 감수성이 높아지게 됐냐.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그냥 저는 이제 아마 좀 더 대학교 때 이제 졸업반 때 좀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왜 제가 그 어느 순간 왜 이게 종이컵 쓰는 내 모습이 굉장히 거슬렸을까. 네. 그거를 좀 반추해보게 돼요. 근데 그때 제가 뭔가 어떤 감수성이 좀 확장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약간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때가 리먼 브로더스 사태 이후로 2008년도 그 언론사 취업 시장이 2008년도, 2009년도가 언론사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뽑지도 않고 네. 또 몇 개 열리는 데에서 제가 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약간 더 감수성이 많이 확장되고 약간 되게 예민해져 있던 시기고 그리고 뭐 시사 공부 같은 거 많이 하니까 네. 세상 돌아가는 거 더 잘 알고 있고 네. 이런 상태에서 그때 또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이 굉장히 이슈였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서 뭔가 대단한 게 정말 저 세계 정상들이 저때 뭔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지구가 망할 수 있다는데 나는 왜 일상에서 종이컵이나 많이 쓰고 뭐 이럴까? 뭐 이렇게 지구를 구하는 대단한 건 못하더라도 이런 거라도 하나 그냥 바꿔볼까? 생활 속 작은 거라도 한번 바꿔볼까? 뭐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성장 과정의 뭐라기보다는 어떤 대학교 때 어떤 순간에 뭐라도 한번 해볼까 하고 하는 어떤 그냥 그때의 어떤 저의 감수성 확장되는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좀 이어서 예, 사실 날씨에 대한 감수성도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 지난 2월에 송출된 날씨의 시대 3부작이 최근 네. 기록적인 강수량과 함께 다시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반년 전에 이걸 예측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아직 이 내용을 못 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그 날씨의 시대는 이 네. 기후 위기로 인해서 날씨까지 우리가 많이 변했다는 걸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된 어떤 시대를 좀 과학적으로 풀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날씨의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기획이 됐던 프로그램인데 네. 기상학과, 기후학, 지구 시스템학의 좀 기본적인 원리를 시청자들에게 좀 쉽게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워낙 요즘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어떤 시대적인 변화 그리고 이 기후 위기로 인한 날씨 예측에 더 원래도 어려운 게 날씨 예측인데 더 어려워진 현재의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날씨의 과학에서 날씨의 시대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후 위기 시대에 날씨 예측이 더 어려워진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인류세 3부작 시리즈의 완결판이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인류세라는 다큐멘터리를 저희 회사에서 제가 제작을 했었고 네. 2021년에 6번째 대멸종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인류세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6번째 대멸종으로 프로그램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구 시스템 과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또 이제 인류세는 6번째 대멸종을 하면서 지구 시스템 과학자들을 많이 만났고 네. 그래서 지구 시스템 과학의 관점에서 이 날씨를 다뤘다. 그래서 인류세적 관점에서 날씨를 다뤘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인류세 6번째 대멸종을 잇는 어떤 3부작의 완결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완결판 이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인류세 관련해서 안 하시냐라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 또 이제 기회가 되면 해야죠. 기회가 되면. 근데 이제 근데 어쨌든 인류세가 인류세 다큐가 2019년께 인류세의 어떤 개념을 설명해주는 다큐였고, 이 6번째 대멸종은 생물의 대멸종을 보여주는 거였다면 날씨 시대는 기후 위기를 더 깊게 파고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날씨 시대 3부작 제작을 위해서 2년 동안 10개국을 다녔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실제로 시청자, 청취자들이 그 10개국을 다니다 보면 어떤 경험을 할지 사실 굉장히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어떤 기억에 남는 장면 좀 몇 가지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2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 일단은 제가 인도양 봉해상에서 한 달 정도 이제 바다에 떠다니면서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그 이제 해상 생활을 한 달 한 게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강렬했는데 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사부호라는 과학 연구선을 타고 매년 인도양에서 올해도 그 연구가 뭐 지난달에도 계속 됐는데 매년 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인도양에 가서 인도양의 바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매년 쌓아가고 있고요. 그 과정을 함께 하면서 망망대해에서 정말 어떤 점을 하나 찍고 있구나. 그렇게 저는 이제 체감이 됐어요.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그것도 매년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쓰면서 과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망망대해 점 하나 찍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올바른 날씨 예측을 하기 위해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기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점을 찍는 게 많아야 되는데 그 점들이 촘촘해야 기후 예측이 좀 더 그 정확도가 올라가고 그 기후의 영향을 받는 이제 날씨 예측도 점점 정확도가 올라가는데 이 망망대해에서 점을 찍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막 기상청 구라청이라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구라청. 이제 오히려 이제 그렇게 망망대해를 갔다 오고 나서 진짜 절대 저러면 안 된다. 이 과학적으로 날씨 예측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기후 예측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 전 지구 시스템을 모델을 돌려서
이렇게 기후 예측과 기상 예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뭐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인도양. 두 번째는 그럼 네. 어떤 걸까요? 두 번째는 아마존. 아마존. 예, 인도양이 정말 말 그대로 푸른 대양이었다면 이제 아마존은 녹색 바다라고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거를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제가 항공기를 타고 아마존을 갔는데 눈앞에 항공기가 뭐 저기 수키로 정도 위에서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도 눈앞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게 저 나무들이 다 아마존이라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 녹색 바다구나. 예, 지평선을 다 채운 게 아마존이니까. 일단 그래서 그 규모에 제가 놀랐고요. 근데 제가 아마존을 가고 싶었던 이유는 인류세 프로그램을 할 때부터 아마존에 매년 큰 불이 났어요. 그러면서 지구의 허파가 전례 없는 규모로 불타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고, 근데 그거에 아무도 우리나라에서는 별 관심을 못 받는 것도 또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아마존을 가서 그 현장이 어떤지를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6번째 대멸종 때도 가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닿았고, 근데 그때는 또 호주도 전례 없는 큰 화재가 나가지고, 그렇죠. 6번째 대멸종 때는 제가 호주 대화제를 취재한 걸로 가름을 했었고요. 이제 날씨의 시대 때는 연이 닿아서 한 5년 정도 준비한 끝에 이제 아마존을 가서 아마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린피스라는 환경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촬영을 했는데 제가 그린피스 항공기를 이틀 동안 아마존에서 탔거든요. 근데 이틀 다 불타는 장면을 찍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화재가 빈번하고 많이 나면은 제가 이틀을 비행기를 탔는데도 다 볼 수 있을까. 그만큼 아마존에는 화재가 많이 나고 있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염려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마존이 우리는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탄소 흡수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마존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이 아마존이 흡수하는 그 흡수량보다 많다. 역전됐다 이게. 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정말 그런 시대가 온 게 아닐까 그런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탄소량이 더 배출이 많다라는 건 자꾸 태우고 벌목하고 하면서 흡수량보다 탄소 배출량이 더 많아졌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많이 파괴돼서 우림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더 기온 변화라든지 이런 게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날씨의 시대가 사실은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날씨를 통해서 예측해보는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과거와 현재 또 미래까지 반추해 볼 수 있는지 좀 그 얘기 살짝 더 해주시면 청취자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기상학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가 얼마 안 됐고 그렇죠. 그 영국 기상청에 가면은 피츠로이 로드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피츠로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어떤 기상학의 선구자 역할을 했고, 뭐 찰스 다윈이 타고 다녔던 비그로의 선장이었고, 뭐 해군의 제독이었다고도 해군의 제독이기도 했습니다. 팩트로서. 그래서 그 피츠로이는 사람이 자기가 날씨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뭐 루이스 리차드슨 같은 사람이 이제 수치 예보 모델에 기반이 되는 이론을 개발을 하고 근데 이게 증명이 안 되다가 이제 슈퍼 컴퓨터 같은 게 이제 발명되면서 그 두 천재들의 이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현실화가 되면서 지금의 이제 기상학이 지금 수준으로 발전했고 날씨 예측이 꽤 정확하게 이제 오는 시대로 온 거죠. 그런데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그 날씨 예측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날씨 예측을 하려면은 제가 아까 인도양에 점을 찍는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상 관측을 하는 점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기상 관측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저도 이제 점 몇 개 찍고 다녔어요. 다산 기지에서 점 하나 찍고 아마존의 이제 대기 감시 타워 뭐 그런 데도 다 기상 관측 장비가 있습니다. 뭐 그런 데도 가고 인도양에서 해상에서 기상 관측하는 것도 찍고 뭐 우리나라의 기상청이랑 협력해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찍고 이제 라디오 존대라고 해서 대기 중으로 풍선을 날려보내면서 3차원으로 기상 정보를 습득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어떻게 유럽
유럽 ESA, 유럽 우주국이나 뭐 나사 같은 데서 어떻게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또 이제 기상 예측을 하는가 등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상 예측의 현재가 자연스럽게 담기더라고요. 예, 예, 최첨단 과학이 다 이제 집결된 게 어떤 기상 예측에 있다. 네.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깨달을 수 있었고, 네. 근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예. 뭐 실제로도 뭐 AI가 등장해서 뭐 챗GPT를 가지고 있는 오픈 AI 쪽에서는 자기들이 뭐 유럽 중기예보센터보다 더 빠르게 기상 예측을 할 수 있고 뭐 관측을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저희 방송에 담기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거는 저희 방송 뭐 거의 나올 때쯤에 나온 얘기여가지고 저희 방송을 반영 못했는데 굉장히 뭔가 기술 변화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흥미롭고, 네. 그다음에 기후 위기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경험치라든가 통계들이 네. 점점 먹히지 않는 현상, 예. 이런 걸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어떻게 될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네. 아까 오프닝에서 진행자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오프닝이. 근데 제가 실제로 작년에 그 기상청의 그 총괄 예보 국장님이랑 얘기를 네. 할 때 예보 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날씨 예측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옛날에는 시간당 50mm만 와도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말 물난리가 너무 커서. 네. 근데 이제는 시간당 100mm도 꽤 많다라고 했는데 올해 보세요. 막 154mm 막 이래요. 시간당. 네. 그래서 너무 저는 무서워요. 예. 그게 작년 상황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물난리가 심한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방송은 올해 2월에 나갔지만 제가 기상청에 그 여름 집중호우를 찍은 건 2023년에 기상청에서 우리나라의 물난리 상황을 찍었거든요. 네. 작년은 올해만큼 심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오송 참사도 있긴 했지만. 네. 근데 올해는 오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물난리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시간당 154mm까지도 보이고 예. 누적 강수량도 많고 그래서 좀 저도 진짜 걱정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기상 예측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예, 기상 예측도 힘든데 앞으로 네. 그러면은 이제 연구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네. 이거를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티핑 포인트 지났다. 끝난 거 아니냐. 기후 우울증에 시달린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티핑 포인트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약간 선입견이 서로 많이 작용하는 단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티핑 포인트를 넘었는지는 저도 뭐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저도 그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의 김영준 교수님이랑 네. 제가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게 네. 되게 좀 무서웠어요. 근데 김영준 교수님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수문학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천문학이 이제 하늘 연구하는 거라면 이제 수문학은 이제 물을 연구하시는 분이신데 예. 극한 재해가 일상화된 시대를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재난의 일상화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근데 그 재난이 이제 수문학을 하시는 분이 보니까 물난리의 일상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폭우의 일상화, 뭐 아니면 홍수의 일상화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일상화됐다는 거를 네. 과학자의 입으로 들을 때가 저는 제일 무섭거든요. 예, 그냥 네. 뭐 정치인은 좀 정치적인 이유로 과장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렇죠. 카이스트 인류센터의 김영준 교수님이 그걸 과장하실 거라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걸 들었을 때 좀 섬뜩했습니다. 이미 뭐 답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 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에 나오는 출연자들께서 항상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류세는 동그라미다 라고 한다면 인류세는 뭘까요? 예. 저는 임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팩트다? 그게 무슨 그러니까 뜻일까요? 우리 인류가 지구에 얼마나 많은 임팩트를 끼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다. 임팩트.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임팩트가 없는 존재면은 뭐 이렇게 그냥 막 살아도 네. 별 영향력이 없으면 되는데 네. 너무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인플루언서인 거죠. 사실은 지구 입장에서 인류라는 존재는 다 파워 인플루언서인데 그런 사람이 뭐 88억 명이 되는 거죠. 그런 뭐 매년 1억 명씩 늘고 있고. 네, 재난의 일상화가 될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가 있다. 예, 임팩트가 있는 존재들이 임팩트 있게 행동하고 있다. 네. 근데 그게 나쁜 방향의 임팩트여서 문제인데. 그 다음 인터뷰 김영준 교수님 인터뷰 해야겠네요. 네, 저보다 더 이제 과학적인 워딩으로 해주실 거니까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이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또 이제 아까 분명히 얘기하신 것처럼 최종 네. 편은 아니고 더 네, 계획해서 네, 네. 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 계획이 좀 네. 궁금합니다. 저는 요즘은 좀 가벼운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PD로그라고 PD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PD가 돌아가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어서 저는 네. 뭐 2달에 하나 정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최근에는 오늘 방송 나가네. 팟캐 나갈 때로는 이제 과거형이 돼 있긴 하겠는데 네. 뭐 헌옷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는가 뭐 이런 거를 제가 따라가는 걸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뭐 헌옷을 수거해서 네. 헌옷을 이제 동남아나 아프리카로 보내는 수출 분류 공장에서 일도 해보면서 헌옷의 흐름을 추적하는 뭐 이렇게 제가 환경 PD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좀 했었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네. 좀 장기적으로는 기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후 문제는 앞으로도 더 점점 사람들이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후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좀 체감이 안 되고 먼 네. 얘기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해가 지날수록 우리나라조차 점점 체감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점점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번에 날씨를 시대를 하면서 좀 더 많은 관심이 생기고 해가지고 더 기후 위기 문제는 언론이 좀 더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다뤄야 되는데 네. 날씨 시대에서 좀 더 기상학적인 관점에서 다뤘다면 앞으로는 좀 기상학 말고 좀 더 기후 문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인류에게 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기획을 해보고 기획안을 좀 제출하면서 계속 날씨 얘기나 뭐 이렇게 지구촌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PD로그에서 헌옷 수출 공장 가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있는 노동자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동남아나 아프리카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 옷들을 보내는데 네. 지구 온난화로 더워지다 보니까 네. 겨울옷 이런 거는 옛날에도 안 팔렸지만 지금은 더 안 팔립니다. 겨울옷 더 안 팔린다. 그래서 예. 기후 위기 얘기를 뭐 헌옷 수출 공장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후 문제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대한민국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주로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있다 보니까 지구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늦게 체감하잖아요. 또 네.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가 다른 나라보다 좀 덜 체감되는 나라기도 하고 지정학적인 이유로도. 네. 근데 이제 세계 테마기행처럼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더 그걸 쉽게 느낄 수 있죠. 그렇겠네요. 저도 북극이나 아마존이나 인도양에서는 더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터뷰할 때보다. 네. 네.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더 쉽게 느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인도양도 갔다가 그리고 네. 또 아마존도 갔다가 뭐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 또 과거로 또 미래로 한번 왔다 갔다 시간 여행도 해봤는데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방송하시면서 이거는 좀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들과 청취자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한마디가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예. 이미 좀 환경 문제나 좀 인류가 어떻게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전 지구적으로 좀 바라보면은 재밌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좀 묘사를 하고 싶은데 제가 그 날씨의 시대라는 최근에 한 다큐 프라임에서 우주 정거장에서 바라본 지구를 제가 상상해서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의 기상 현상과 기후 변화를 이제 보는 것을 이제 시각화했거든요. 물론 이제 상상 속의 장면이죠. 제가 뭐 EBS가 우주 정거장 갈 돈은 없으니까 가상의 세트를 꾸려서 이렇게 네. 했는데 좀 지구에서 거리를 두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굉장히 쉽게 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최근에 그 사진을 찍은 우주 비행사께서 돌아가셨는데 미국에서 나사의 우주 비행사가 달에 갔을 때 거기서 찍은 지구의 사진 한 장이 지구의 연약한 모습이
찍힌 그냥 다큐 사진인 건데 네. 그 모습을 보고 지구가 되게 저렇게 작고 푸른 점이구나, 연약한 점이구나, 저기 페일 플래닛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칼 세이건이 얘기한 게 있는데 네 맞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푸른 그 작은 점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주 비행사 우주에 다녀온 분들은 다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은 더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날씨의 시대에서 우주 정거장에서 스토리텔링을 한 이유가 그 대기의 변화나 해양의 변화는 이 한반도를 벗어나야 보이는 거잖아요. 네네. 구름에 국경이 있는 게 아니고 바닷물에 국경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주 정거장에서 바라본 한반도 인근의 변화, 그다음에 인도양의 해양 변화가 어떻게 대한민국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걸 이제 스토리텔링하기 위해서 우주 정거장에서 스토리텔링을 했는데 좀 그런 차원에서 지구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바라보고 이러다 보면은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날씨나 기후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전 지구적 사고가 기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식보다도 지구에 대한 사랑과 그 관심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관점이 중요하다.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네. 더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좀 쉽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좀 어렵게 설명했네요. 네. 지금 우리가 우주에 있는 우주 비행사의 시선에서 한번 지구를 내려다보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창백한 푸른 점, 그 사진을 바탕으로 이제 네. 칼 세이건 네. 저자로서 이제 더 페일 블루 닷이라는 책을 냈었고 네. 여기에도 이런 얘기가 있네요.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떠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라면서 그렇게 책을 썼다는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들, 신기한 경험이라 할까요? 좀 그런 거 같이 공유해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인류세 주제로 얘기할 때 항상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인류세 관련해서 또 출연해 주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만나봐서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평순 EBS PD였습니다. 오늘 최평순 EBS PD를 만나서 날씨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봤습니다. 또 미래도 예측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인터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을 모아서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 프로그램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소개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는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의 팟캐스트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인류세는 인간의 과학적, 산업적, 경제적 활동이 지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한된 새 지질 시대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플라스틱, 이산화탄소, 방사능 물질, 콘크리트 이런 것들과 같이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로 인해 지구가 손상된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기후변화와 자연재난, 환경파괴와 대규모 멸종, 산업고도화와 불평등 심화, 이것들이 인류세의 대표적인 문제 징후입니다. 여기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는 다양한 학문의 관점으로 인류세의 과학적, 물질적, 사회적 증거를 탐색하고 인류세의 의미와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인류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목적으로 제작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세 연구센터의 핵심 프로그램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 진행을 맡은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